그냥 비슷하죠. 신소재하고 지금 역학 시스템 조금만 할게요. 비슷한. 신소재 볼까요? 그래서 원래 어떤 소재들을 뜻해요? 그래서 뭐 새롭게 개발해낸 소재들, 말 그대로 신소재 생각하시면 되고, 뭐 있는지 한번 정리 좀 가면. 총 네 가지 신소재 볼 거고요. 1번은 반도체, 첫 번째 거요. 반도체. 두 번째는 초전기체. 세 번째는 그래핀. 네 번째는 액정. 이네 가지 소재에 대해서 좀 합시다. 반도체부터 정리합시다. 첫 번째, 반도체. 이제 물질에 이 전류가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고체 물질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먼저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물질. 예를 들면 우리 전선에 사용하는 구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건 도체라고 표현해요. 도체. 그러니까 아예 통하지 않는 물질은 부도체 혹은 절연체라고 표현합니다.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 구리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고무, 구리가 아니고 고무에. 고무 같은 게 있겠죠. 이게 부도체에 해당하고, 여기 반도체는 도체하고 부도체, 중간 정도의 전기 전도성에 띄는 물질을 말합니다. 나중에 가면 이 반도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2학년 때 지금은 따로 깊게 공부하지는 않고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 이 반도체는요, 14조 개 원소로 구성. 대표적인 14조 원소가 규도, Si, 저만유, G, 14조 개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동액티, 실리콘과 저만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14조 개 원소로만 구성된 반도체를 순수 반도체라고 하거든요.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코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주면 불순물 반도체가 탄생해요. 순수 반도체는 14조.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거. 도핑은 뭘 해주는 거냐면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조 혹은 15족의 원소를 추가해줘. 그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 게 되는데 이름만 보면 뭔가 좀 더러워 보이고 안 좋아 보이죠?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14종만 있는 순수한 물질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게 섞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더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장점이 전기전도성이 집니다. 이게 불순물 반도체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 일반적인 물질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체나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효율이 떨어지겠죠. 온도가 증가하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우리 도선도 입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도선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힘들겠죠. 가로 막힐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저항이 증가하는데 반도체에 한해서는 왜 이 반도체가 핫한 소재인가를 알려주는 건데 이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오히려 저항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사실 반도체만이 가질 수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건데, 네, 고일 단계에서는 그렇게 깊게 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 실제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별로 깊게 나오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개념하는 시간이니까 전체적인 내용들만 좀. 자, 그럼 이 반도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반도체 종류들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이 반도체는 아주 뚜렷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교류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역할. 우리가 이거 정류작용이라고 하죠. 정류작용. 교류는 뭐냐면요, 전기 중에서 전기의 흐름의 방향이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교류라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전기.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직류는 한쪽으로만 흐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랑 한쪽으로 가는 거랑 뭐가 더 효율이 높아요, 당연히? 한쪽으로만 가는 게 높겠죠. 맞아요? 목소리 없겨? 미안해. 목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결국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직류는 한쪽으로만 가는 거야. 우리 전기기구를 사용하다 보면 교류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전기 생산 과정들 뒤쪽에서 배우거든요. 그러면 교류인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교류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전류의 흐름 방향을 정리해 준다라고 해서 정류작용이라고 표현. 오케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발광 다이오드예요.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의 종류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긴 한데요. 아예 다른 걸로 알아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빛을 내는 겁니다. 빛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발광 다이오드 영어로 Light Emitting Device라고 하거든요. 앞 글자만 따볼래요? LED. LED가 바로 발광 LED 등이라고 하잖아요. 자, 세 번째는 광다이오드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삼총사가 다 나왔죠. 광다이오드는 발광다이오드랑 반대로 생각하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태양 전지 혹은 태양광 판넬 같은 거 있죠. 여기 지붕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 판넬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광다이오드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전자한테 빛을 쬐주는 거예요. 그럼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전자가 잘 움직이지 않을까? 전류가 잘 흐르지. 응? 그래서 전자한테 에너지를 줌으로써 전자를 움직이게 해서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네 번째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신호 증폭하는 기기.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전기기구에서는 꼭 필요한 기구입니다. 꼭 필요한 기구. 필요한 부품입니다. 옛날 삼복 컴퓨터 같은 거 알아? 지금에 나오는 이런 얇은 컴퓨터들 말고 뒤통수 막 이따지만한 컴퓨터들. 퓨처 컴퓨터 같은. 너네 벌써 그런 세대냐? 너네 어렸을 때 그런 컴퓨터 실제로 세조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 세대는 아니야. 최근에 있었어. 한 20년 전만에. 혹은 그런 컴퓨터 본 적 없어. 옛날 TV. 뒤 두꺼운 거 본 적 있지? 그렇게 뒤통수가 다 두꺼웠던 이유가 바로 이 트랜지스터 크기 때문이에요. 트랜지스터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걸 넣으려고 두꺼워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랜지스터를 소형화하면서 이런 전기기구들이 같이 작아질 수 있었어. 핸드폰도 마찬가지. 옛날 뭐 벽돌폰이라 해가지고 막 진짜 벽돌만한 핸드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걸 이제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이제 삼성이에요. 삼성 세계적으로도 트랜지스터 소형화 기술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 삼성은 반도체 짱이다라고 보면 배웠잖아. 그 반도체 중에서도 트랜지스터로 돈 버는 기업이다. 물론 나머지도 잘하지만. 두 번째는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는 반도체가 아니에요. 전도체. 자, 초전도체는 두 가지 성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 뭘 사용하는 것이냐면, 극저온, 그리고 반자성을 함께 사용합니다. 극저온과 반자성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 반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자성은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 반자성이 반자성.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인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반자성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 세기가 굉장히 약하거든. 대표적인 반자성체가 유리 같은 게 있어. 유리에다가 자석 갖다 댄다고 해서 막 유리가 밀려나진 않잖아. 그 세기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그럼 이 세기를 이제 증가시켜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극저온이래요. 예, 흐름대로 한번 가볼까요?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 아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아까 전부 다 온도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한다고 했죠.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도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맞아? 저항이 줄어든다. 저항이 줄어들었네? 그럼 전류가 증가해. 그럼 자기장이 증가. 자기장이 증가해. 반자성이라고 하는 성질도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거죠. 반자성도 같이 증가.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증가했고 그것에 의해서 반자성도 함께 증가해. 그래프 한번 보면 그래서 그래프 하나 그려줘야 돼. y 값은 저항, x축은 온도거든요. 얘는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점점점 떨어진다 했잖아요. 온도가 떨어지면 저항이 점점점 떨어져. x가 떨어지면 y가 떨어져.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저항이 뚝 하고 떨어져서 0이 되거든요. 이때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임계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한계에 다다랐다. 임계 온도. 그러니까 결국 이 임계 온도 이하로 가게 되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임계온도 이하로 가면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아주 잘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손실도 없고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온도를 극한으로 낮춰서 전류를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부상 열차예요. 자기부상 열차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레일에서부터 떠서 가는 열차를 말하지. 그래서 이 레일에서 어떻게 띄울 거냐라는 거야. 이 레일과 이제 이 바퀴 사이를 반자성을 이용해서 들어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반자성을 사용한 현상. 자, 두 번째로 MRI도 있어요. MRI. 근데 여러분 MRI는 초전도체를 사용하긴 하지만 MRI 기계가 뭐 여러분 몸 공중부양 시키려고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반자성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자체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저온, 두 번째는 반자성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흐름대로 가면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꼭 끝까지 안 써도 되는 거야. MRI는 어디까지만 쓰는 거냐면 여기 앞까지만 쓰는 거야. 강한 자기장까지만 쓰는 거야. 오케이? 강한 자기장을 사용해. 얘는 반자성 안 써요. 뭐 세 번째로 뭐 핵융합 장치 같은 건데 핵융합도 강한 자기장을 그래서 뉴스에서 엄청 핫한데요. 미국이 이제 더 힘이 세지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핵융합 기술의 이 실험 중에 하나를 성공했어요. 핵융합 기술이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 핵융합 우리 별에서 일어나죠. 별. 태양이 이제 주기율성 단위고 수소 핵융합을 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인공 태양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 태양을 가동시키려면 내부 온도가 한 1억 도는 돼야 되거든요. 문제가 뭘까? 그 1억 도나 되는 물질을 버텨낼 수 있는 물질이 없겠죠. 지구상에 1억 도씨의 온도를 버틸 수 있는 물질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두는 거냐면 물질 속에 어떤 방안에 넣고 가두는 게 아니라 자기장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오케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자기장으로 가둬놓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 이제 토파막이라고 해요. 토파막. 어쨌든 거기에서 사용하는 장치다. 자, 그래서 용어 좀 정리해 줄게요. 반자성을 사용하는 건 자기적 성질이고요. 자기적 성질을 반영한 거고. 얘네도 자기장이니까 자기적 성질 아닌가요? 여기 자기적 성질은 반자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장은 결국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기적 성질로 치부합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요. 얘네는 전기적 성질로 치부한다. 초전도체 관련해서 알아둬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이스너 효과거든요. 이 마이스너 효과는 임계온도 이하에서 반자성에 의해서 자석을 밀어내는 이 성질에 의해서 물체가 뜨는 현상을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부상열차처럼 이렇게 뜨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독일 과학자 이름 딴 거예요. 마이스너. 오케이? 마이스너.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스너입니다. 독일 과학자 이름 딴 거예요.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반자성에 의해서 물체가 뜨는 현상. 3번 그래핀입니다. 이거 있어. 그래핀은 흡연에서 한 층만을 떼어낸 겁니다. 뭘 떼어요? 한 층을 떼어낸 거예요. 흡연에서. 우리 흡연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겠죠? 흡연. 육각형 모양 그려주시면 돼요. 육각형. 육각형 모양을 계속 연결시켜주세요. 이렇게 쭉 연결하다 보면 뭐처럼 생겼냐면 벌집처럼 생겼어요. 쭉 연결한 벌집 모양이 되겠지. 맞아? 근데 이게 한 줄만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게 밑으로도 한 줄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도. 이렇게 밑에도 한 줄이 더 있다. 이렇게 밑으로도 한 줄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재밌네. 이런 식으로 밑으로도 한 줄이 더 있다. 걸리는. 그러니까 두 층으로 쌓여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두 층도 아니고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층으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 층만 떼어냈대. 여기서 이 부분만 툭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결국에는
이런 모델일 거 아니에요. 이런 모델. 자, 애가 흑연이면 내가 그래프니 오케이? 실제로는 이게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그릴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자, 근데 이 그래피는 어떤 구조를 가냐면 벌집 구조예요. 벌집 구조. 이 벌집 구조는요. 안정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안정성이 아주 높아요. 안정성이 아주 우수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벌들도 집을 이렇게 짓는지 몰라. 안정적이니까. 실제로 그런 이유일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 자,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는 결국 흑연에서 한층 떼어냈다고 했는데, 흑연이 어떤 원소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치. 탄소잖아. 근데 이 그림 보면 이상해야 돼.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 탄소, 탄소, 탄소가 꼭지점마다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내가 하나만 빼와서 그려볼게. 탄소 주변으로 선이 몇 개 있어요? 선이 몇 개 있니? 하나, 세 개, 둘, 세 개밖에 없지. 탄소는 14족이니까 원래 선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어야 되지. 맞아? 근데 얘는 선이 세 개밖에 없잖아. 그지? 이게 무슨 뜻이야? 선이 네 개야 하는 이유는 무슨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자기 전자를 하나씩 다 내놔가지고 반대쪽에서 내놓은 전자들이랑 결합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결합의 전자를 세 개밖에 안 썼죠. 그럼 반대쪽에도 사실 이게 안 나와 있지만 반대쪽에서도 전자 하나를 이렇게 내놨을 거라고. 그래서 8개가 됐을 거라고요. 그죠? 여기서도 보면 여기 전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놨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전자가 원래 총 4개잖아요. 이게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겠죠. 합쳐봤자 몇 개밖에 안 돼? 이제? 합쳐봤자? 7개밖에 안 되죠. 지금 옥텟을 만족 안 했지. 근데 그래핀을 구성한 탄소들은 거기서 만족한다 이거예요. 왜 옥텟은 만족 안 했지만 벌집 구조잖아요. 벌집 구조가 이제 그 빈틈을 어느 정도 메워준다라는 거죠. 나 옥텟은 만족 안 했지만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 것 같아. 벌집 구조니까 너무 안정적이다. 자, 이런에 의해서, 이런 현상에 의해서 재밌는 특징이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자는요, 결합에 참여 안 했죠? 봐봐요. 여기 전자들은 결합에 다 참여했지. 움직일 수 있겠니? 없지. 결합에 참여했잖아. 근데 이 전자는 결합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런 전자들은 움직이기가 쉽지. 자유롭죠. 결합에 참여 안 한 전자니까. 그치? 우리가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재밌는 특징이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전위전도성이 아주 있어. 결국 그래피는 어떤 특징이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피의 특징들 다 정리해볼까요? 한 층만 떼어놨다고 했죠. 두께가 어때요? 얇죠. 그리고 벌집 구조라고 했지. 튼튼하다고 했죠. 간단합니다. 근데요, 이게 재밌는 게 구부러져. 왜? 얇으니까. 유연해요. 그리고요, 전기전도성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좋아 보이는 특징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친구예요. 이 모든 특징을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있거든요. 쌤 어렸을 땐 상상도 못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했는데 요새는 진짜 많이 있어요. 이게 뭐죠? 그렇지. 이게 저 뭐라 그래? 플리폰들이에요. 이런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에 많이 사용을 했어요. 뭐라 그랬지? 제트 플립. 그럼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이야기 하면 저기 핸드폰을 구겨서 쓴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죽을 때나 나오겠지 뭐 이랬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졌잖아. 기술이 참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플립폰들이 전부 다 그래핀을 사용한 소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 그래핀과 유사한 물질들을 좀 뭐 사실 유사하다기보다는 이 그래핀을 응용한 물질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탄소 나노튜브. 자, 얘는 뭐냐면 그래핀이 마치 김 한 장이 이렇게 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거를 말아봐. 김밥처럼. 그죠? 김밥처럼 말면은 이런 모델이겠죠. 물론 이제 속은 비어 있어요. 네? 여기 탄소 나노튜브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핀을 원통 모형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래핀의 이 특성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핀과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애가 두께가 좀 더 어떨까? 애가 얇아요? 두꺼워. 말하는데 두껍죠? 맞아? 근데 이 두께감이 좀 있고 애는 어디다 쓰냐면 이 나노 핀셋을 사요. 주로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나노 핀셋을 사요. 굉장히 얇고 물론 그래핀보다는 두꺼워요. 굉장히 얇고 단단한 특징 때문에 잘 휘어지기도 하고요. 핀셋을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플러렌이거든요. 플러렌. 플러렌은 이 그래핀을 축구공 모양으로 만 거예요. 이 그래핀을 공 모양으로 말았다. 그럼 그 안에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안에다가 어떤 물건을 넣어놓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막 여기다가 실제 막 선풍을 놓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 작은 분자단이니까요. 오케이? 여기다가 뭘 넣냐면 여기다가 의약품을 넣어. 여기다가 의약품을 넣어서 의약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플러렌입니다. 뭐, 특정 부위에 뭐 암세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치료제를 넣어가지고 그쪽까지 운반해주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이게 플러렌입니다. 플러렌. 네. 플러렌. 플러렌. 자, 네 번째 액정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액정. 자, 이 액정은 기본적으로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공존하는 상태예요. 원래 어떤 판이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빛을 내보내는 기구잖아요, 액정이. 네, 여기다 이렇게 빛을 딱 쏘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고체 상태거든요. 이때는 빛이 통과합니다. 뭐였어?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고체 상태가 되고 빛이 통과해요. 근데 여기다가 순간적으로 전압을 빡 하고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액체 상태로 분자대열이 변화하면서 빛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가 너무 깊게 가면은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핵심 내용만 좀 정리하고 전압이 걸리지 않으면 통과야
통과했지만 전압이 걸리면 통과를 못해서 네, 빛의 투과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빛을 내보내고 어떤 빛을 내보내지 않을지 오케이? 색깔도 조절을 하고 빛의 세기도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액정입니다. 액정. 그러니까 너네 핸드폰 밝기 조절하잖아요. 밝기 조절을 이런 원리로 보면 된다고. 여러분 밝기 조절에 이 밝기를 밝게 했을 때는 전압을 거의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럼 빛이 잘 통과하겠죠. 밝기를 낮추는 행위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액정에다가 전압을 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구조로 변해요. 그래서 색깔이 이제 어두워지고 이런 식으로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76쪽 고제 밑에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낸 이런 신소재들도 있지만 인간들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에 있던 것들을 카피한 경우도 있어요. 저작권을 이제 침범했지 저작권을. 먼저 보면 맨 처음에 벨크로 테이프 나와 있는데요. 이건 찍찍이에요.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 뭐냐면 너네 혹시 독고마리 열매 알아요? 독고마리 열매? 독고마리 열매라고 해서 걸어 다니다 보면은 이 옷에 자꾸 걸리는 이 열매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걔 보니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갈고리처럼 생겼다. 이렇게 갈고리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옷에 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착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걸리는 갈고리 모양으로 물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리고 반대쪽에는 애랑 반대 모양의 갈고리를 설치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 둘이 꽉 끼겠죠? 맞아? 이게 뭐냐면 찍찍이에요, 찍찍이. 그래서 엄청나게 딱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찍찍이처럼 이제 사람 힘으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으로 사용하면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 독고마리 열매의 구조를 모방해서 신소재를 만들기도 하구나. 자, 두 번째 수중접착제 나와 있거든요. 수중접착제는 홍합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홍합. 홍합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는 물속에다 풀칠해 놓으면 뭐가 안 붙잖아요. 그죠? 근데 홍합은 바위에도 잘 붙어 있는 거야. 물속에서도. 얘는 뭔데 물속에서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홍합이 내보내는 단백질 중에 족사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거든. 이 족사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물속에서도 붙을 수 있구나. 우리도 이거랑 똑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든 후에 수중 접착제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우리 수영장 벽에 뭘 붙여야 한다던가 이런 데 있잖아요. 수중 접착제로 사용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모르포텍스 섬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모르포 나비를 모아한 거거든요. 모르포 나비가 뭐냐면 그 모르포 나비 모르겠으면 그 지폐나 기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걔네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서 보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맞아? 모르포 나비의 날개가 그래요.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의 날개 구조를 모방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옷에다가 사용해보자. 그럼 이 옷도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쓰긴 잘 입진 않겠죠. 패션쇼에서는 있겠지. 자, 유리 코팅제에 보면 이건 연립 구조 모방한 거거든요. 연립은 비가 와도 젖지가 않잖아요. 그죠? 물이 송골송골 맺혀서 떨어지지. 이거 자동차 유리창에 쓰면 참 좋겠다라는. 자동차 유리창 비 올 때 젖으면 앞에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젖지 않고 송골송골 물방울이 맺혀서 아래쪽으로 빠지면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개코 테이프. 개코도마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코도마뱀이 나무에 척척척척 잘 달라붙거든요. 벽에 되게 잘 달라붙어. 그래서 이 발바닥 구조 모방해가지고 잘 달라붙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신소재는 여기까지 하고 굳이 이쪽 볼까? 크리스마스 뭐 하네. 미친다고 하는 어? 미친다고 하는 사람. 모시고 있잖아. 모시고 있지. 크리스마스 쉬어야 돼? 왜? 남자친구랑 놀아야 돼? 없어? 그냥 못 쉬지. 애인이랑 놀아야 된다서 보내줄게.
나 레슨 그럼 놀아야 돼. 나갈게.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이 힘에 따른 운동의 변화를 관측하는 이야기. 힘에 따라서 물체 운동이 어떻게 된다. 물리 파트며 그 물리 파트 이야기 할 건데 물리 파트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피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저 수학을 잘 못해서 계산을 잘 못해서 물리를 잘 못해요라고 하는데 정말 계산을 못해서 물리를 못할 정도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수능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고의 물리학 원 정도까지 되게 어렵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 근데 계산을 못해서 못 푼다라고 하면 구몬을 알아봐야 될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물리를 못 푸는 이유는 계산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수학을 뭐 못해도 한 3, 4등급 정도는 맞을 거 아니야. 야, 수학 3, 4등급 맞는 애가 물리 계산 문제를 못 풀까? 노! 이 덕분 푸는 애가 물리 계산 문제 못 풀까요? 노! 아무리 계산이 어렵게 나와도 루트 나옵니다. 루트. 아니? 그럼 물리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 개념이 약해서 그래요. 증명해볼까요? 힘이 뭐니 있으면. 힘이 뭐니? 힘이 뭐니? 힘이 뭐야? 힘이 뭐야? 힘이 뭐야? 그러니까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히 나는 이게 너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예비고일들 100명 물어놓고 물어보잖아요. 99명이 몰라요.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 그 있잖아요. 다 이런 식이야. 그 있잖아요. 그 팔씨름 잘하는 거예요. 네. 잘 봐. 그런 식으로 물론 일상적인 대화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에서는요. 과학적인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오케이? 힘 모르는 건 쪽팔리는 게 아니야. 왜? 지금은 다 모르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서 모르는 걸 알았으면 다시 공부해야죠. 힘은 뭐냐면 오늘 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힘이 뭐라고요? 힘이 뭐라고? 힘이 뭐야? 빨리 대답해봐. 힘이 뭐야? 힘이 뭐야?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알지? 이제 어디 가서 누가 힘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 힘 별로 안 쓰는데요. 이러고 있지 말고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자, 이 개념을 알고 있고 없고는 문제풀이에 명확하게 답이 갈려요. 어떤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해볼까요? 자,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물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연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물체에 힘을 안 줬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럼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힘을 주지 않았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99%의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안 움직여요 라고 대답. 틀렸습니다. 이 정의에 근간해서 항상 대답을 해줘야 돼. 답이 아니라는 잘 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원래 멈춰있던 애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0이었으니까 힘이 0이면 계속 멈춰있는 게 맞아. 오케이? 근데 애초에 움직이고 있었던 물체라면 어떻게 돼? 속도가 안 변하는 거니까 그게 멈춰있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한 채로 운동하죠.
우리가 그런 운동을 뭐라 그래요? 중3 때 배워. 무슨 운동이라 그래?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 운동. 등, 촉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되니?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용 좀 정리해놓고 할까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첫 번째는 정지해 있던 친구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속도가 0에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운동하던 친구는 등속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항상 명확한 정의나 식에 의거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작업이 될 거야. 근데 너네 편한 길만 따라가서 등급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야. 약간의 귀찮음이 추가될 뿐이에요. 한 문장 외우는 거잖아.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니까 원래 속도를 유지하겠죠. 정지했던 애는 정지할 것이고 운동하던 애는 등속 운동할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불편하지만 네, 적용을 좀 해주셔야겠죠. 힘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죠.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뭐 중력도 있고요. 또 뭐 있어요? 마찰력도 있고요. 뭐 부력, 뭐 전기력, 자기력, 뭐 항력, 뭐 장력, 한성력,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힘 하나만 오늘 배울 겁니다. 그렇죠. 중력이죠. 중력. 오케이? 오늘 하나만 배우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이제 두 가지로 측정을 할 건데요. 중력이 뭐죠? 지구 내부 끌어당기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끌어당기는 힘. 요걸 중력이라고. 맞지? 자, 이게 중학교식 중력에 대한 정리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정상이야. 근데 고등학교 오면서 중력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확장해 주셔야 돼. 중력은 사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력은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물체계에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질량을 가지고 있죠. 물체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정의로 오면 더 이상 지구뿐만 아니라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나랑 서현이 사이에 중력이 작용. 서현이랑 여기 벽 사이에 중력이 작용했다고. 하나랑 나 사이에도 작용했다고요. 하나랑 저 액자 사이에도 작용한다고. 나랑 책상 사이에도 작용한다고요. 왜? 전부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힘의 크기가 어떻다는 걸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거예요. 되니? 근데 비교 대상이 한쪽이 지구 정도 된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지구는 질량이 어때요? 사람 한 명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크죠?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비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사람 정도 레벨에서 질량을 가졌을 때는 중력의 크기가 발휘되지 않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쪽이 지구라면 그게 확연히 느껴질 정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을 지구로만 배운 거예요. 지구 정도는 돼야 끌어당기는 힘이 느껴지니까. 저희도 중력 그렇지. 근데 우린 그렇게는 안 배웠다고. 왜? 그 힘은 너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는 진화 가진 물체끼리 잡아당기는 모든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사실 요거는 풀네임이 만유인력이거든요. 만유인력은 네임 F는 이렇게 돼요. C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곱하기 스몰 M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라지 G는 상수고요. R은 거리. 이 M은 각각의 물체의 질량의 곱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공식은 하나만 알고 갑시다. 하나만. 그냥 다른 거 다 됐고요.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고. 바로 이 거리 R이에요.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데 거리가 증가하면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된대요? 거리가 증가하면 그 힘의 크기는? 이거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죠. 거리 제곱과 반비례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거리가 증가하면 동력의 크기는 감소하는구나. 지구 중심과의 거리가 증가하면 중력의 크기는 감소하는. 나한테 작용한 중력 크기를 측정할 거야. 첫 번째는 여기서 측정하고요. 두 번째는 쌤이 여기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가서 측정할게. 그럼 지구 중심과 거리가 어떻게 된 걸까? 산 꼭대기에 가면. 멀어진 거지. 맞아? 우주를 향해 가고 있잖아. 산 꼭대기로 가면. 쉽게 이야기하면. 멀어졌죠. 그래서 히말라야에서는 작용한 중력 크기가 조금 줄었다고요. 아니?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그 다음 지구 그림 한번 볼까요? 지구를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죠. 너무 안 예쁜데요. 실제로 지구는 이제 완벽한 구형이 아니죠. 일부러 좀 더 찌그러뜨려서 그려놓은 거. 잘 보이더라고. 자, 사람이 여기 한 명서 있고요. 극지방에 한 명서 있고, 적도지방에 한 명서 있어요. 근데 이 거리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지구 중심하고의 이 거리. 그림대로 보면 누가 더 길어요? 누가 더 길어요? 이 적도까지의 거리가 길죠. 그러니까 이때 이 적도지방이 적도 반지름이 더 크기 때문에 중력이 더 작아집니다. 적도 쪽에 있으면 중력이 작아요. 적도 반지름이 6,400km 정도면 한 50km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50까지도 안다고요? 한 30km. 옛날에 그거 적도 반지름. 자, 두 번째로 우리 중력의 크기를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측정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 중력의 크기를 이미 용어로 배웠어요. 중력의 크기를 뭐라 그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뉴턴? 뭐라고 그래?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그래? 그건 중력의 단위고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중력의 크기를 지칭한 용어가 뭐죠? 내가 말했잖아. 우리 학생들이 물리를 못하는 이유는 절대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기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잘못된 건 아니야.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런. 단 지금이라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물리 공부하는 틀을 바꿔야 돼요. 오케이? 안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가면서 계속 피봅니다. 그랬더니 이거 중학교 1학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하냐면 무게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몰랐잖아요, 다. 이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물론 중1 동생도 아는 거지만 모르니까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게 부끄럽고 안 부끄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오케이? 중력의 크기를 뭐라 그래? 무게라고 한다고. 앞으로 무게가 뭐야? 라고 하면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예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힘이 뭐야?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물리에서 계산 한 문제 더하고 안 하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단 이런 개념을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한 문제 한 문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본 개념들이 바로 이 정의들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하죠. 무게 어떻게 구했죠? 질량에다가 몇을 곱했어요? 9.8이라고 하는 숫자를 근데 9.8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무게를 구하는 공식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력 가속도 상수가 지구상에서 9.8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지구상에서 9.8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구상에서 무게는 질량 곱하기 9.8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질량과 무게는 아예 다르죠. 질량의 단위는 뭡니까? 그람 혹은 킬로그램 이렇게 쓰잖아요. 무게는 무게가 뭐라고요? 무게는 뭐예요? 중력의 크기죠. 중력 힘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다 뉴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력의 단위는 뉴턴이 되고 질량의 단위는 그람 혹은 킬로그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다음에 이 중력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실제 운동 몇 가지를 좀 배워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이거 다 중3 때 한 거거든요. 등속 운동. 좀 정확하게 등속 직선 운동까지도 좀 가고 싶은데 그냥 등속 운동만 합시다. 등속 직선으로 가자. 좀만 더 정확하게 등속 직선. 뭐 여러분 레벨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등속 직선. 자, 이게 뭐냐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에요. 속력이 일정한. 속력하고 속도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 속도에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값이 추가돼서 어디까지 했을까? 벡터하고 스칼라가 안 했겠지? 어, 방향성이 있는 개념이고요. 속력은 방향성이 없는 개념인데 그냥 여러분 레벨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죠. 물리원 배우면 아예 다른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속력과 속도가 동일하다라고 취급하세요. 이게 등속이잖아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짝부가 굴러가야 돼. 어떻게 굴러가야 되냐면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를 활용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로 가야 돼. 운동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힘을 이야기해 줘야 돼. 애한테 물체를 등속 운동 시키려면 힘은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요? 정의의 근간에서 내다. 이걸 자꾸 해봐야 돼. 이걸 자꾸 깊이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거의 뭐 지금 맹꽁이 수준의 애들, 어? 애한테는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요? 힘의 정의가 뭐였어?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어때? 힘의 속도가 일정하다.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하. 그럼 힘이 작용하죠. 작용하면 안 되지. 되니? 어줍지 않게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 이용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라. 이게 약간 더 불편하지만 여러분이 푸는 방식보다 수백 배는 더 정확한 방법이니까요. 어줍지 않게 외워서 푸는 것보다. 그래서 선생님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화하지 않는 운동인데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속도가 바뀌어요.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힘이 작용하면 안 돼요. 라고 해석해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운동.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운동. 됐어요? 왜? 힘은 속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니까. 얘는 속도가 안 바뀌니까 힘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 우리 개념 하나만 더 듣고 갑시다.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가속도가 0인 운동.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를 더할 같지 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더해지는가? 1초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등속운동은? 안 변하죠. 그럼 가속도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된다.
그 나중에 사실 그렇게 지금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팁을 하나 드릴게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자산에 해당해요. 자산. 너네 돈. 어디 폭력은요. 뭐 연봉 정도에서 혹은 뭐 월급. 가속도는 뭐냐면 연봉의 변화폭을 지금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에요. 그럼 이 물체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지지도 않고 느려지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물체는 시간이 지나면 가속도가 0이래. 이동하는 거리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거리는 늘어나겠죠. 왜? 가속도는 연봉의 변화폭이야. 이게 0이라고 해서 속력이 연봉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 일정하다는 거죠. 자산은 어떻게 돼요? 계속 불어나겠지. 되니?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자, 운동량은 당연히 바뀌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럼 가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까? 네, 운동하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점 줄어든대. 속력은 어떻게 될까? 그걸 변화시키는 거 보면 속력은 증가합니다. 그걸 기도밖에 안 이거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해야 돼요. 가속도가 뭐라 그랬어요? 연봉의 변화폭이라고 그랬지. 연봉 변화폭이 줄었대. 그러니까 쌤 나는 사실 월급을 받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내가 그렇다고 공사가 아니야. 난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야. 강사들. 프리랜서니까 이게 너무 많이 갔다 그래. 어제 난 돈 받아요. 공사 안 해? 열심히 일하고 많이씩 받아. 보면 뭔 이야기하다 말았어? 선생님이 이번 연도에 월급 변화 연봉 인상 폭이 20%였대. 내년에는 10%로 줄었어요. 근데 연봉은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늘었지. 왜? 이번 연도에는 20% 늘었지만 내년에는 얼마 늘어? 10%만 늘었다는 거잖아. 그래도 연봉은 어떻게 돼? 늘어났다고요. 상황 알겠어? 가속도가 줄었다고 해서 속력이 주는 건 아니라고요. 반대쪽에도 시킴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에 감소할 수 있지만 같은 방향에 한해서 일이 일어날 때는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 등속 운동에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그래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폭력 시간 이렇게 그려요. 당연하지 왜 속력이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속력이 y값이잖아요. 근데 이 운동은 속력이 안 변하잖아. y값이 안 변하. 그지?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어? 자, 두 번째 거리 시간이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했지 않나? 네. 저런 기억이 있어?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했었고 하나만 더 해볼까?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운동. 그래서 너네가 대답해봐. 이거 말고 무슨 그런 헬마카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 등 가속도래. 이게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될까? 기억 증가 늘어나죠.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되어야 돼. 오케이? 세연아, 속력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그래,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속력이. 근데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얼마씩 증가해요? 너네 이거 중3 때 다 배웠어. 1초마다 얼마씩? 9.8 미터 퍼 세컨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입니다. 일정하다와 일정하게 증가하다는 아예 다른 용어죠. 오케이? 9.8 미터 퍼 세컨씩 증가하다. 그럼 이 물체는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될까요? 속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진짜로? 진짜로 안 바뀌었어, 속력이? 1초마다 증가한다니까 속력이 어떻게 됐어? 속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아, 바뀌었잖아. 그럼 힘이 작용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시연아. 힘이 뭐라고? 그 뭐지? 그거를 변화시키는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라고요. 지금 속도가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잖아. 그럼 힘이 작용해야 한다고요. 근데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죠. 그럼 힘의 크기도 어때야 돼요? 일정해야지. 아, 오케이? 그리고 이게 계속 변하니까 힘도 계속 작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야 자연낙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힘이냐? 이때 힘의 종류가 뭐냐? 자연낙하 운동에서 힘의 종류가 뭐죠? 자유롭게 떨어지는데 무슨 힘이니? 중력이.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계속 작용하는 운동. 그래서 물어볼까요?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입니다.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는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네. 그럼 이 자연낙하 운동인데 그래프만 그리고 잠깐 해볼게요. 근데 이거 역학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그때 제대로 배웠던 친구들이랑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 안 나서라도 쪽팔리 하지 말고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다음은요, 속력 시간 그래프를. 아니면 어떤 물체를 손에 딱 붙들고요. 손에 딱 붙들고 놓을게. 오케이? 처음에 속력은 몇이에요? 처음 속력이 0이죠. 0초일 때의 속력은 0. 원점을 지나죠. 네.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예요? 9.8이잖아. 1초마다 9.8씩 증가한다네. 2초일 때는요. 19.6. 3초일 때는 29.4. 이렇게 정해져 있지. 여기가 값이 정해져 있다고. 1,9.8. 2,19.6. 이렇게 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볼래요? 기울기. 이 그래프 진짜 중요하거든요. 기울기가 몇이에요? 자연낙하 운동에서 가속도가 몇이라고 해야지? 9.8이네. 이 그래프의 기울기도 9.8이네.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이건 9.8입니다. 왜냐면 우리 가속도라고 하는 게 1초당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가속도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몰라 그래. 가속도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이게 가속도에 대한 기본 정의예요. 물리원 할 때 배울 텐데 제가 토너과 시험 기간 되면 이 심화 단위도 하면서 들어가 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봐봐요.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맞아? x 변화량은 뭐예요? 시간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속력 변화량이잖아. 아, 기울기의 원래 수학적 정의가 시간 변화량분의 아니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x가 시간이죠. 그럼 시간 변화량분의 속력 변화량이 될 거 아니야. 그게 원래 가속도의 정의라고요. 그게 원래.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고. 오케이?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찾으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거 적분의 개념이라서 내가 지금 너네 붙들고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프의 민넓이가 의미하는 거 어떻게 찾냐면 x 곱하기 y 하세요. 개념상으로 x 곱하기 y. 오케이? 모든 그래프를 통틀어서 그냥 그래프의 민넓이가 의미하는 건 x 곱하기 y 하면 돼. 그럼 이 그래프에서 x 곱하기 y 해봐. 그게 뭐예요? x 곱하기 y 해봐. 그게 뭐야? x가 뭔데 x축이? 시간 y는? 그게 뭐냐고. 거리죠. 됐니? 민넓이는 원래 x 곱하기 y로 계산하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x축과 y축의 이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적분이 개념이야. 근데 지금 적분 수업하고 있을 수 없잖아. 나도 잘 못해. 자, 그 다음 그래프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거리 시간입니다. 야, 이것도 배웠어,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뭔지 아는 친구 있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거리 변화량. 시간당 몇 미터 갔냐? 이게 뭐예요? 속력이죠. 그래프 쭉 보면 바로 떠오를 수 있지, 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이에요. 근데 애는 속력이 갈수록 어떻게 돼? 속력이 갈수록 증가하지. 기울기가 갈수록 증가하다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안 가팔랐는데 갈수록 가팔라진다고요. 갈수록 증가하잖아.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근데 봐봐, 여기서 재밌는 거 나온다. 이 그래프의 값도 정해져 있다. 이 그래프의 y값이 뭐예요? 거리죠. 앞으로 자유낙하 운동 이야기가 나올 때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 이 그래프 그려서 이 민넓이 체크하래. 이게 핵심이에요. 이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속력시간 그래프. 이 그래프의 속력시간 그래프의 민넓이가 거리예요. 그럼 내가 이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가 0초부터 1초까지 몇 미터 갔는지 알고 싶으면 0부터 1초까지 이 그래프의 민넓이가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래.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이게 민넓이야. 얼마야? 4.9죠. 그럼 이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1컴마면 여기가 4.9라는 그 눈치 빠른 친구들은 채지 이미. 그럼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이 큰 삼각형의 민넓이니까. 9.8이야? 19.6이겠죠. 응? 2초 동안은 19.6m. 3초 동안 몇 미터 갔는지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3, 29.4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9.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계산하면 54.1m 나올 텐데. 이게 정해져 있구나 하는 거 체크하고 쉬었다가 50분에 할게. 쉬었다. 한테 이런다고? 너네 버스 타고 버스 늦게 타서 늦는데 나도 우렁한테 이런다. 씨. 왜 이게 너네만 이러? 나도 이러. 그럼 집에 갈 거예요. 어? 야, 정신 차려. 내일 모레 고등학생들 놈이 버스를 놓쳐서 학원을 들려? 아니 진짜 네가 빙빙이야, 네가?
10초가 빨리 왔어. 이요? 입니다. 내일은 고등학생들. 계속합시다. 운동 하나만 더 하고 마지막 운동이에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자, 여기 어떤 절경이 하나 있다고 해볼까요? 여기서 공이 앞으로 굴러와서 또르르 떨어졌다. 오케이?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마치 포물선 운동 반쪽짜리의 운동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게 떨어지는 걸 그려볼 건데 칸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크다. 자, 뭐였냐고. 자, 그 다음은요. 요렇게 떨어져. 그 다음은 요렇게 떨어져. 칸을 잘 맞춰서 그리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근데 얘는 보니까 수평으로 던졌지만 수평으로만 운동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수평은 그냥 상하 좌우로 보시면 돼요. 우리 수평면, 오케이? 근데 얘는 위아래로도 움직이죠.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위아래 방향을 지표랑 수직인 위아래 방향을 연직이라고 그러죠. 연직. 연직 방향으로도 운동하지. 아니? 그래서 이 운동을 나눠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가는 운동과 위아래로 가는 운동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눠서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후레쉬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 후레쉬. 후레쉬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여기서 위에서 후레쉬를 한번 내리쬐요. 위에서 후레쉬를 내리쬐면 아래쪽에 여기 아래쪽에 그늘이 지겠죠. 이렇게. 아니? 애도 이 아래에 그늘이 지겠네.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그죠? 여기도 그늘이 지겠네요. 여기에 여기도 그늘이 지겠네. 여기. 맞아? 선생님 칸을 잘 맞춰서 그려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어때요? 일정하죠. 똑같아요. 이게 수평 방향의 운동이에요. 좌우로 간 것만 본 거잖아.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나는 위아래로 간 건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일단 옆으로 간 것만 보고 싶대. 수평으로 간 것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위에서 후레쉬를 째가지고 보면 돼. 그럼 앞으로 간 것만 보이잖아. 이 그림자는. 아니? 그럼 이번에는 위아래로 움직인 것만 보고 싶대요. 앞으로 간 거는 제외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후레쉬를 여기서 째는 거야. 이렇게. 그럼 원래 첫 번째 점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두 번째 점은 쭉 와가지고 이쯤에 점이 찍히겠네. 그 다음 세 번째 점은 이쯤에 찍히겠네. 네 번째 점은 이쯤에 찍히겠네. 여러분 이 세로 방향의 점은 거리가 어때요? 갈수록 증가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물체의 운동을 관측하고 있죠. 내가 운동 분석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운동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개념 뭐라고 해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힘이라고 했지. 힘을 관측해야 돼요. 먼저 이 노란 구간 한번 봅시다. 여기 이 구간. 자, 이런 방향의 운동을 우리가 수평 방향의 운동이라고. 그럼 지금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또르르 떨어지는 공한테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어떤 힘이 작용하죠? 이렇게 가는 물체한테 무슨 힘이 작용할지? 어려운 거 아니야? 생각해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 지금?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맞아? 근데 중력은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나요? 아니죠. 중력은 위아래로 작용하자. 아까 위아래 뭐라 그랬어? 자연학과 운동인데 위아래 방향을 뭐라 그랬어요? 연직 방향이라고 했죠.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정의의 의거에서 해석해 보세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했잖아. 중소 가족도 힘이 뭐야? 힘이 뭐야?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뭐예요? 힘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란다. 똑바로 써. 그럼 뭐야?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운동? 등속 운동. 즉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그럼 이제 여기를 보자. 위아래 운동, 위아래 운동. 이건 무슨 방향이에요? 연직 방향, 소직 말고 연직이라고 쓸까요? 네,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무슨 힘이 작용하죠? 중력만 작용하네. 그럼 무슨 운동이에요? 중력만 작용하면 무슨 운동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M은 수평면에서 이제 수평으로 굴러 떨어진 물체의 운동이지만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똑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출발시켜 보잖아요. 얘랑 높이 똑같다고. 높이는 똑같을 거라고. 자유낙하 운동한 물체랑 높이는 똑같다고. 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는 연직으로 말 그대로 자유낙하 운동하고 애도 연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하잖아. 높이는 똑같다. 알겠니? 떨어지는 건 똑같구나. 네, 이야기할 수가 있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좌우로도 움직이고 위아래로도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을 수평 방향이라고 하고 수평 방향의 운동은 등속 운동을 한다. 연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까요? 봐. 사고 실험 하기 전에 이 이야기다. 그럼 여기다 공을 놓고 첫 번째는 이 공이 살살 굴러왔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굴러 떨어졌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립시다. 이렇게 갔다고 해볼게. 자, 그 다음은 좀 더 세게 밀어볼게요. 앞으로 더 많이 나가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자,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볼게요. 더 세게 밀면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게 민 거는 사실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라는 거고, 어차피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연직으로는 전부 다 자유낙하 운동하잖아. 높이는 다 똑같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빠르게 굴러왔다고 해서 빨리 떨어지진 않아요. 빠르게 굴러왔든 천천히 굴러왔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무조건 똑같아요. 네? 연직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전부 다. 오케이? 그러면 빠르게 굴러온 공의 차이점은 뭐냐?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니까 더 멀리 나가겠죠. 이 차이밖에 없다고. 됐니? 이걸 가지고 뉴턴이 사고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이 내용과 이제 중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알 수가 있는 건데 뭐가요? 뉴턴이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하나 해보죠. 여기서 지구에서 어디 산 위에서 한라산이라고 할까요? 한라산에서 공을 툭 앞으로 밀었대요. 살살 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맞아? 이것보다 세게 밀면은 빨간색 공처럼 살짝 이렇게 더 툭 나갈 거 아니야. 그죠? 더 세게 밀어볼까요? 네, 더 세게 밀었더니 이 방향 파란색 공 방향대로 하면 이렇게 갔어야 됐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지구 중심을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았다는 거예요. 이건 중력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럼 중력의 방향은 어디예요? 아래라고 하면 하수예요. 중력의 방향 어디죠? 지구 내 지구 내 중심 방향이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에요. 이걸 적용한 게 바로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뭐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우리 수평만 방향으로 직선으로 쏘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약간 위로 쐈겠지만 궤도를 따라 돌 수 있는 게 중력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했어요. 뉴턴도 사고 실험했는데 과거 하나 해보자. 해봐. 내가 여기서 화살을 하나 준비할게. 활을 하나 준비해. 이렇게 생긴 화살이. 반대쪽에요. 나랑 같은 높이의 절벽이 있어. 화살과 똑같은 높이의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아래로 툭 떨어지겠죠. 자, 내가 이 공이 낙하를 시작한 순간에 활을 딱 쏠 거거든. 근데 흔히 첫 번째는 이렇게 A로 쏘는 거예요. A 방향. 약간 위로 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면으로 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아래로 쏘는 거예요. 나 어디로 쏴야 이 떨어지는 공을 맞출 수 있을까? 어디로 쏴야 돼, 사장님? 어디로 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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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디로 쏴야 돼? A 부분 써야 돼. A로 쏴야 돼. 어디로 쏴야 돼? 응. 넌 A야? A야? A라고? 어디야? C. 정답은 B입니다. 예. 자, 웰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공은 무슨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죠. 근데 내가 D로 이 활을 쏜다는 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시킨다는 거거든. 나는 아래로 쏘지 않더라도 정면으로 쏘더라도 이 화살은 어차피 무슨 힘을 받아요? 정면으로 쏘더라도 이 화살은 무슨 힘을 받아 어차피? 날아가면서 무슨 힘 받아? 어머나 무슨 힘 받아 화살이? 바람이 아니 무슨 바람의 힘이야. 그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항상 정의에 근간해서 대답해야지. 무슨 힘 받아요? 중력받지. 중력받으면 연직 방향으로 무슨 운동이에요? 중력받으면 무슨 운동이에요? 자연낙하 운동한다니까. 내가 B로만 쏘더라도 이 화살은 어차피 무슨 운동한다고? 자연낙하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자연낙하 운동하는 이 공과 똑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C로 쏘면 어떻게 되나요? C는 아래로 쏜 거잖아요. 어차피 자연낙하 운동할 건데 아래로 쏴줬다? 이 공보다 더 빠르게 아래로 내려가요. 만날 수 없어요. 다 알겠니? 어디로 쏴야 된다고? B로 쏴야 된다. 정면으로 쏘더라도 어차피 중력은 똑같이 받는 거죠. 다 알겠니? 돼? 정면으로 쏘더라도 중력은 똑같이 받는 거니까 발은 B로 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두 개만 풀 건데 연시 문제들 딱 두 개만 봅시다. 자, 이걸 풀 수 있다면 여기 파트는 이제 거의 마스터한 거야.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여기 공이 있었고요. 이 공이 앞으로 또르르 굴러가서 여기까지 떨어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의 높이는 20m라고 합니다. 연직 높이는 20m라고 합시다. 됐니? 자, 그 다음 이 공이 앞으로 굴러가던 수평 속력은 얼마였냐면 뭐 한 3m/s였다라고. 수평 속력 3m/s. 수평 속력이 3m/s. 됐니? 자, 그 다음 여기서 중력가속도는 아까 지구상에서 중력가속도 얼마라고 했어요?
9.8이라고 했죠. 근데 계산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냥 10이라고 줘. 되니? 자, 이때 우리 뭘 구해야 되냐면 애가 수평으로 진행한 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낙하할 때까지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를 구할게요. 이건 그냥 대문자 R이라고 해볼게요. 응? 이걸 구할 거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잠깐, 수평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수평 거리랑 관련된 식을 수평과 연직을 구분해야 돼요. 수평 거리를 구하래. 거리 어떻게 구하니? 폭력 곱하기 시간. 부분 졸업했다. 에? 자, 속력 곱하기 시간이 근데 수평 거리죠. 그러니까 수평 속력 곱하기.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동해서요? 언제까지? 바닥에 닿을 때까지죠. 맞아? 그러니까 걸린 시간인데 걸린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낙하 시간. 근데 문제에서 수평 속력은 나왔네. 얼마라고? 얼마라고 나왔어요? 3이라고 나왔잖아.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치?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수평 방향의 속력은 3이라고요. 그럼 사실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야? 수평 거리를 구하는 건데 수평 속력은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하라는 거야? 낙하 시간만 구하면 되죠. 그럼 낙하하는 건 수평 방향의 운동인가요? 연직 방향의 운동인가요? 낙하하는 건 연직 방향으로. 연직 방향의 운동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 그릴 건데, 여러분 이런 물리량 계산하는 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무슨 그래프 그리셔야 되냐면 폭력 시간 그래프. 자,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연직 방향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뭐니?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20m다라고 하는 거. 가속도는 10이다라는 거잖아. 내가 왜 그래, 왜 이 그래프를 그렸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어요? 가속도죠. 가속도 나와 있지. 맞아. 그 다음 이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였어요? 거리죠. 이 두 개의 개념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린 거예요. 오케이? 문제 이 정보들이 있잖아. 이 정보를 녹여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알겠니?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가속도가 얼마래? 문제에서? 11. 밑넓이는 얼마래? 이동한 거리인데? 얼마래? 나와 있잖아. 연직 방향으로. 내가 헷갈리면 여기다 연직이라 써줄게. 얼마예요? 20이죠. 됐냐? 근데 걸린 시간을 알아 몰라? 걸린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잖아요. 모르니까 뭐라고 하냐면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이때 y 값은 얼마일까요? y 값은 얼마일까요? 기울기가 10이래요. x가 t일 때 기울기가 10이면 y는 얼마일까? 10? 10? 그럼 이 밑넓이는 얼마일까요?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10이네요. 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줬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계산하면 얼마예요? 5t제곱 이게 얼마래? 20이래. t는 얼마예요? 2네. 이거를 어떻게 해줘?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n은 얼마예요? 6이네. 돼서? 떨어질 때까지 2초 걸린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냈다고요. 그니? 처음엔 좀 낯설죠. 왔다 갔다 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 문제 복습하는데 몇 분 걸릴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분 안팎일 거 아니야. 진짜 아무리 길게 잡아도. 그치? 그럼 이게 1, 2등급의 문제예요. 1, 2등급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등급이야. 오케이? 1, 2등급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등급이에요. 생각보다 더더더. 왜? 그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 어려운 등급에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 30분 투자한다? 거저먹기죠. 그게 귀찮아서 안 하는 건 바보들이지. 아니? 복습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른 유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문제인데.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 공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수평 거리를 한번 제시를 해줄게. 미리 문제에서 수평 거리가 얼마인지 나와 있다고 해요. 너무 많이 간것 같은데. 아니, 모르겠다. 몇 미터로 할까? 몇 미터냐, 시연아? 50. 50미터네. 뭐 50하고 좀 가까운 숫자로 쓸게. 네. 너네 소수 나와서 그래. 소수 나와서 50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54미터 정도. 괜찮죠? 조금만 바꿀게요. 소수 나오면 계산하기 싫잖아. 그쵸? 자, 높이는 45m라고 했죠. 45m. 뭐 50m여도 상관없어요, 사실. 너네 수학 능력을 너무 무시했나? 수학 잘할 텐데. 자, 이제 중력 가속도는 마찬가지로 10m/s 제곱이에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속력을 몰라요. 이걸 V라고 해볼게요. 수평 속력. 그럼 이 문제는 뭐겠어? 수평 속력? V를 구하라는 거겠죠. 얘랑 똑같은 문제지. 얘랑 똑같은 문제지. 풀어보세요.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내가 어느 반에서도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준다고 맞추면 바로 귀가시켜드릴게요. 아, 진짜요? 평거리는 문제가 뭐야, 이런 거. 네. 물론 과제는 다 돼 있으셔야 합니다. 아, 전 지금요. 정확하게 풀면 보내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 야매로 풀지 마십시오. 남의 정확하게 제가 푼 방법 동일하게. 뭐 꿍시렁꿍시렁대 말말 하지. 했어세요. 네,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뭘 집에 안 가고 싶어. 빨리 해봐. 괜찮아. 해봐. 똑같이 쓰세요. 다 똑같이 쓰세요. 다 똑같아서 이렇게.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대로 다 쓰세요. 뭐 쓰는데 3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54m가 수평 속력이 몇이 써있나요? 수평 속력? 쓰라고 몰라 하지 말고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수평 속력 안 쓰셨나요? 쓰셨나요? 써있는 건가? 평소는 구하라고 구이니까. 저 중력 가속 이런 계속 그래서 내 동력 가속도 상수겠죠. 왼쪽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허수 좀 날리지 말고 써. 가둘게요. 벌써. 들어가는 게 단소리 하지 말고 똑같이 쓰세요. 푼거 같아요. 똑같이 쓰세요. 똑같이. 그냥 푼거 같아요. 얼마인데? 모르겠어요. 얼마인데? 비밀이에요. 푼거 같던데. 아니, 푼거, 아니, 정말 얼마인데, 많은데. 야, 쌤이 와서 보세요. 잠깐. 아니, 미안해. BS 마스 써버리다. 진짜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파밍고로 아니, 거기 식당 있잖아요. 아니 좀 못했어요. 수고하세요. 감이 안 오는데 이거.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현이 영상 잘 보고 네. 아니 연습생을 쓰고 하는. 그럼 식당 빵이에요? 네, 아닙니다. 오늘 지금 순서대로 보내줘요. 아니야. 좀 못하겠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썼어? 시킨 대로 했어? 시킨 대로 그 틀 다 적었어요, 진짜? 그럼 구할 수 있어.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물리 찍은 거야? 아니야. 시킨 대로 좀 하세요. 시킨 대로. 아. 갖고 와봐. 너 진짜 다 썼어? 안 썼지? 아니, 야, 시킨 대로 해, 우리는. 나 근데 연습생을 못해요. 내가 풀어볼게요. 이 방정식 집행들만. 시킨 대로 하세요. 야, 괜히 짱구 굴리지 말고. 이 식 그대로 다 옮겨 적으라고 했어요. 전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아니 네, 문제가 연직 16이가 누구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감이 안 잡혀. 안녕. 안녕하세요. 진정하나. 너 내가 이거 다 이틀 그대로 다 쓰라고 했는데 썼니? 네. 안 썼지? 왜 안 쓰지? 난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너네가 크리스마스 악몽을 제조하고 있지. 연극한일 보고 편이에요. 지 근데 우리 그 연직 시킨 대로에 적었어? 아니 그 네, 적었어요. 연직으로 맞아. 그냥 가속도 안 돼요. 가져와봐. 적었어? 아니 그게 좀 적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연직 승려시 뭔지 모르겠다. 적어. 여기 아니, 있잖아 다. 아니 저걸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니 이거 적으라고. 이틀 적으라고. 여기 뭔지. 여기 있는 문제 풀이식 적으라고요. 똑같이. 시킨 대로 하라고. 적어. 아니, 머리로 풀라고 건방 떨지 마세요. 내가 1, 2등급 문제라고 했죠. 건방 떨지 마세요. 시킨 대로 하세요. 맞아. 기울기가 남의 옆구리. 뭐, 아니, 그리고 온것 같은데. 아, 이유가 있어? 아니에요. 아, 10이구나. 저 1로 봤어요. 아, 저 1로 봤어요. 그냥. 잠깐 내가 그치? 아니요. 아, 근데 안 될 것 같긴 한데 느낌상. 할 수 있네. 시킨 대로 하라고. 괜찮아요. 아니, 이거 왜 전화 소리야? 하지.
잘하네. 뭐가 문제야? 찡얼댈 시간에 하면 되지. 맞았어요? 이거 하세요. 그래 아닌데요? 이거 다 아니에요? 찡얼댈 시간에 해라. 숙제를 어디 봐야 하는데? 아니에요. 숙제는 당연히 오늘 한 때까지 101조까지 풀고 채점하고 고쳐오시면 돼요. 답이 뭐예요? 네모. 계산 다시 하세요. 아, 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되게 축하드려요. 여기 되게 축하드려요. 오늘 배운 데까지 항상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이거 하세요. 되게 좀 많아고 많은지 모르겠는데 많은 거. 아. 아니, 할 수 있어 없어? 네. 근데 왜 찡얼대? 앞으로 시킨 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게요. 할 거지? 네. 이거 하세요. 음. 저거 안 적어 동생은 다시 적었어요. 어디요? 아니 안 적었는데요. 이거 다시 적으라고 했는데요. 안 적죠? 시킨 대로 안 하면 답 안 나와. 애들 답 안 나온다 했는데 시킨 대로 하니까 나왔잖아요. 그치?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안 나와.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냥 고집을 버리고 해 분리는. 하는 대로 할게요. 그럼 답 나와. 이게 안 보이. 음, 네. 안녕. 고생했어. 여기까지 맞죠? 갑니다. 안녕. 다음 주도 50분에 오세요. 어? 수영도 은근 안 돼요? 오늘 거는 스킵하자. 스트레스 받으니까. 빨리 해. 그거지. 눈치 보면서 짜는 것도 나안 보내줘, 나는. 나 모르는구나. 저랑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죠. 뭐, 앞에. 이거? 네. 여기서 문제 조건은 수평속력이 3m 콘세크. 연직 낙하할 거리는 20m. 수평거리를 R로 놓고, 속력가속도는 10이다. 수평거리를 구하라는 게 문제죠. 수평거리는 수평속력 곱하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낙하할 때까지 이동한 거잖아. 낙하 시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수평속력은 3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 쓴 거고. 그죠? 낙하 시간을 모르니까 낙하 시간을 연직 방향의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한 겁니다. 연직 방향을 잘 낙하온 거. 그죠? 속력 시간 그래프 그린 겁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에서 길기는 중력가 속도니까 중력가 속도가 10이라서 시간이 t초일 때 이때 y 값은 10t가 되는 거예요. 길기가 10이잖아요. 길기가 가속도니까. 승은아? 네?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10이라고. 근데 밑넓이는 이동한 거리예요. 근데 이거 연직 방향에 대한 그래프죠. 연직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얼마예요? 20m잖아요. 즉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20이라고요.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 어때 이거에? 2분의 1 곱하기 x t 곱하기 y 10t잖아. 이게 20이라고. 그럼 여기 t 값 구할 수 있죠. t 값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얘도 똑같다고요. 아니야, 따로 했어. 따로 같이 하지 말고. 이거야 답이? 네. 땡! 아니에요? 아, x 곱하기 45가 왜 나와? 45를 갑자기 왜 곱해요? 45요? 시간을 t로 잡은 거예요, t로 잡은 거. 이건 왜 t로 잡았냐? 타임이니까. 너 x로 잡으세요. 아니, 너 마음대로 잡아. a로 잡든 t로 잡든 아, x로 잡든 너네 마음대로 잡아.
T가 3이 맞아요? 응. 다 했네, 그럼. 아니, 그럼 18이다. 18이라고? 같이 불자. 수평거리 얼마? 18 수평거리 얼마? 수평거리는 45 아니에요? 수평 속력 곱하기 낙하. 알았어. 시간이죠. 다음에 이제 수평거리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얼마래? 54는 수평 속력은 V죠. 모르니까. 곱하기 낙하시간 T. 즉 이것도 낙하시간 구하라는 문제네. 맞냐? 시간이니까 T로 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같이 연직 방향 그래프 그리면 되죠. 자, 여기 연직 속력 시간 그래프 하고 봤다가 연직 속력, 여기는 시간.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근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래. 우리가 x 값을 모르니까 t로 나눕시다. 걸린 시간은. y 값은 얼마예요? y 값은 얼마니? t겠네. 그럼 이 밑넓이는 얼마예요? 45인데. 이 밑넓이 삼각형 넓이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10t잖아. 이게 5 t제곱이죠. t제곱은 9. t는 3이네. 이걸 어떻게 해?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네. 그럼 부위는 얼마나? 8mm.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 내가 왜 너네 붙들고 있는지 알겠어? 물리는 계속해서 머리를 써야 돼. 너네 계속 의존만 하고 내가 푼 대로만 푸는 거 보기만 해서는 실력이 안 늘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노중은 다음 주에 늦기만 해. 알겠어. 너 다음 주에 50분까지 안 오면 평일에 부를 거야. 그냥 고생했어.